제가 25년 동안 부동산 리서치 연구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최악인 것 같아요. 서울만 놓고 보면 25개구가 있는데 25개구가 다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하는 이유는 5월 9일 전에 팔아야 되는 물건들을 급매물로 팔기 때문에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5월 9일이 지나게 되면요. 매물이 잠길 겁니다. 잠기게 되면 하락할 이유가 없죠. 이재명 정부는 일단 공급이 적다는 것들과 계속 5년 내내 싸워야 되는 악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은 데들은 필연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3040에게 가장 제가 제안도 많이 하고 강의 갈 때마다 추천드리고 있는 것은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안녕하세요.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김학렬 소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수요 리서치 조사 기관에 있고요. 주로 부동산 관련 리서치를 많이 하는데 특정 입지에 부동산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수요가 얼마큼 있을지, 그래서 이것들을 분양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중단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컨설턴트를 하고 있고요. 보통 B2B를 많이 하고 있고 B2C로는 제가 빠숑의 세상 답사기라고 하는 블로그 그리고 스투TV라고 하는 유튜브에 통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인사이트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서울에 급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이걸 좀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좀 복잡한 상황이긴 한데요. 서울만 놓고 보면은 25개구가 있는데 25개구가 다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단순화해 보면은 상위권 지역이 있고 중위권 지역이 있고 하위권 지역이 있습니다. 각각 한 8개 구씩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상위권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이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가 되겠죠. 이런 지역들은 원래 규제를 받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규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그러니까 2024년도, 2025년도에 내내 올랐어요. 그래서 많이 오른 지역들은 국민평형 84 기준으로 했을 때 20억, 30억씩 오른 단지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또 이런 부동산 관련 규제 압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합쳐지는 바람에 지금 조정이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적고요. 한 10건 정도 거래가 되면은 50% 정도는 이전 거래 가격보다 조금 싸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50%는 그냥 이전 거래 가격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위권 지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들이 동대문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이런 정도가 될 텐데요. 이 지역들은 지금 미미한 신고가 그러니까 한 10건 정도 거래되고 있으면은 신고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좀 급감한 그런 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 시점, 지금 3월 달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이 3월 말인데요. 이 시점에서 가장 거래가 잘 되고 있고 시세가 상승되고 있는 지역은 하위권 지역입니다. 소위 말하는 금액대로 얘기하면은 15억이 이하, 그러니까 15억이 안 되는 금액대 구간들인데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텐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규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금 규제, 대출 규제가 있는데 대출 규제를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구간대가 15억 구간대거든요. 그 안 되는 구간들. 그래서 노도강, 금강구, 중랑구 이렇게 7개 정도 구가 지금 15억 안 되는 아파트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들은 실거주 수요층 위주로 해서 생애 최초 집을 마련하는 층들로 인해서 거래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거래가 될 때마다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위권 지역들은 조정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요. 하위권 지역들은 신고가 매물이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서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 다른 좀 형태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매물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고도 좀 재밌고 정말 또 오묘하고 또 불편하기도 한 시장인데요. 지금 제일 불편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제 대통령님께서도 그것 때문에 계속 다주택자 압박을 하고 계신 텐데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1주택자들이 되게 불편해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1주택자들은 중과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다주택자들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집을 보유하는 형태에서 부담 느끼는 건 세금이고요. 보유세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은 이 평생 이 집에서 살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갈 때 불편함이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일 텐데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세율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이제 공시 가격이 올라갔는데요.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평균으로 한 18%, 19% 정도가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건 평균이고요. 그러니까 강남구에서도 올라가지 않은 아파트가 많거든요. 그 합쳤을 때 18%인데 많이 올라간 아파트들은 공시 가격이 2배가 올라간 아파트가 꽤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요. 그러니까 12억이 넘어가게 되면 종부세라는 걸 냅니다.
그러니까 12억이 안 되면 재산세만 내고요. 그럼 종부세까지 합쳐서 보유세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레미안 원밸리 같은 경우가 작년에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 정도의 보유세를 냈다고 하면은 국민주택 규모로 올해는 3천만 원 정도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적다라고 할 수도 있는 금액이겠지만 집값에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그냥 은퇴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1년에 1천만 원을 더 내는 거잖아요. 3천만 원을 그냥 세금으로 내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불편함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을 계속 보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생겼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사 갈 때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이제 그 비과세 구간도 12억까지예요. 그러니까 12억이 넘어가게 되면은 시세 차익이 난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한 이제 6%에서 45% 정도까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금을 내게 됐을 때 수평 이동을 못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시세 차익이 한 10억이 났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20억이 됐는데 10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10억이면은 45%를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4억 5천을 내거든요. 그럼 남는 돈이 이제 6억 5천이 남는 것이고 원래 10억을 보태게 되면은 16억 5천이 되는 거잖아요. 20억짜리 집을 팔면은 보통 20억보다 더 비싼 집으로 가야 되는데 20억짜리 집으로 못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되게 불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안 합니다. 그냥 있는 집에 살거나 아니면은 다운사이징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불편함들이 있어서 지금 규제라고 하는 것들이 좀 고가 지역, 특히 시세가 많이 올라간 지역 내에서는 이것들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유지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유세가 6월 지방선거 이후 개편 논의가 예고되었는데요. 정부가 세금을 건드리지 않겠다 하다가 보유세 개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만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정말 경제 전반적인 현상들을 다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중에 하나가 이거는 부동산 상은 아닌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 화물 차량에 과대 적재한 것들을 단속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시점에서 이게 무슨 일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음주 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나라에 돈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지금 정부는 뭔가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좀 이렇게 좀 마음을 건들지 않고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증세를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세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냥 증세의 하나의 과정일 텐데 그냥 모든 국민들, 모든 시민들의 증세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조세 저항이라는 게 발생할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이제 대상들을 선정해 놓고 여기서 좀 증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어찌 보면 간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SNS라든지 여러 가지 뭐 찌라시라든지 뉴스를 통해서 이런 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퍼뜨리고 나서 반응들이 어떻게 오는지를 보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큰 국민들의 불만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진행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유세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은 이제 두 가지 문제일 텐데 나라에 돈이 없다는 문제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압박을 받기도 하겠죠. 그래서 일부 매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 필요한 것은 그렇게 다주택자들이나 1주택자 중에서 보유세 부담 때문에 나오는 매물 숫자는 크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잡은 숫자가 10,000개예요. 10,000개. 10,000개입니다. 10,000개 정도 매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단적인 예를 말씀드릴게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8만 개 정도가 필요하고요. 서울만 하더라도 한 4만 개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향후 몇 년 동안 나올 매물이 10,000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도 없이 적죠. 그래서 저는 이 매물을 끄집어내는 효과들보다는 그냥 거래를 중지시키고 싶은 것 같아요. 언제까지? 지금 당장 공급을 해야 되는데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다 보니까 공급을 할 수 있는 한 5년 동안은 좀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죠. 전세든 매매든 이렇게 좀 거래하지 말아라. 가만히 살아라. 라고 하는 좀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나라의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증세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런 좀 부가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다라고 봐주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실거주자들에게 전가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이제 그것도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실제 자가로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다운사이징을 해라, 좀 이사를 해라, 좀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이고 또 하나 뭐냐면은 비거주 주택들이 있습니다. 뭐 다주택자일 수도 있고 비거주 1주택자일 수도 있을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보유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보유세를 좀 충당하기 위해서 전세나 월세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보통 조사의 전가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이 실제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닌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건 좀 분명히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세입자들이 전세가 올라가는 것들과 월세가 올라가는 것들을 감당 못하면은 똑같습니다. 조금 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세입자들만 남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보시게 되면은 시세가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선택의 대안이 딱 하나밖에 없으면은 이게 보유세의 정가가 맞는데 부동산 시장에는 다양한 매물들이 있거든요. 입지도 다르고. 그러니까 꼭 이 A라는 아파트 살 필요 없이 B라는 아파트 살아도 되고 C라는 아파트를 살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사에 정가하기보다는 아마 이제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 영향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임차 시세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유세가 올라온 것도 매매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임대가도 올라갔다라고 보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석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임차 시세가 시장에서 인정받는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임차인들도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들이고 그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좀 하급지, 그러니까 입지가 나쁘거나 상품이 좀 나쁜 지역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서울의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현재 전월세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제가 25년 동안 부동산 리서치 연구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최악인 것 같아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2000년도 초반에는 안 좋다 해도 계속 공급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부동산이 좀 폭등했던 시기가 3번인데 노무현 대통령 때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때가 있었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때가 있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래도 2기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혁신도시, 기업도시 그리고 또 수도권에 2기 신도시를 만들면서 공급을 많이 늘렸거든요. 그 와중에 조금 이제 강남권 위주로 많이 올랐던 것들, 버블7 지역이 많이 올랐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명박 대통령 때나 박근혜 정부 때 인허가 많이 해준 것들을 지금 어떻게 결과물로 얻는 시기였거든요. 입주 물량이 많았습니다. 특히 2019년도, 2020년도는 서울에 역대급 입주 물량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정책이 조금 이제 시장과 빗나가서 시세가 많이 올랐던 것들이고요. 근데 지금 그 노무현 대통령 때나 문재인 대통령 때에 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 운이 없었던 것이 이전 대통령들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좀 녹록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지금 급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도보다 2025년도가 절반으로 줄었고요. 그러니까 4만에서 2만으로 2025년도 대비 2026년도가 또 절반으로 줍니다. 만대로 또 내려왔거든요. 서입지 물량들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시세가 많이 올랐던 것은 결국은 공급의 부족이라는 이유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 1, 2년만 참으면 해결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뭐 건축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인건비 문제도 있고 부지 확보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동안 공급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됐느냐?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7년도까지는 공급이 거의 없어요. 입주 물량이. 근데 28년도 이후에는 있느냐? 없습니다. 지금 확정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적어도 29년도, 2030년도에 물량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뭔가 인허가를 빨리 해주고 착공을 해야 되는데 녹록치가 않은 겁니다. 뭐 지금 또 이런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여러 가지 또 원자재 또 문제도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는 일단 공급이 적다는 것들과 계속 5년 내내 싸워야 되는 좀 악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은 데들은 필연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정권 초기부터 강한 이 규제 정책을 필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고 그 규제 정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형태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은 전세가율이 매매가를 떠받치는 지지선의 역할을 한다는 말도 있는데요. 소장님께서는 해당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거는 이제 지역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가율이 50%가 안 되는 지역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서울 같은 지역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지금 현존하는 대한민국 아파트 중에서는 가장 비싸고 가장 인기가 많은 아파트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국민주택 규모 84 기준으로 보면 한 70억 정도 합니다. 전세가는 10억이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죠. 전세가가 10억이든 20억이 됐든 여기는 매매가에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근데 이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에 영향을 주려면 기본적으로 60%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지방은 60%, 70% 정도까지 가거든요. 지방은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 지방이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이것은 아마 지방의 주요 인기 지역들은 매매가가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서울처럼 전세가율이 50%가 안 되는 지역에서는요. 거의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가 거의 붙는 아파트들이 서울도 있거든요. 거의 90% 육박하는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들도 90%가 육박할 때까지 보통 매매가가 올라가야 정상인데 안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거기는 매매로서는 인기가 없고 한시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전세로 살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전세가가 올라가는 것이 매매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
전세가율이 60% 70% 되는 지역들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좀 분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월세가 오르면 오를수록 서민들의 부담도 오를 것 같은데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부동산 전문가로서 공공 세미나를 많이 갑니다. 국회도 가고, 뭐 서울시도 가고, 또 정부 기관도 가는데 거기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지금 현재 정부 기조랑 안 맞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매매 시장을 누르려고 규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정책을 피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다주택자들, 임대 사업자들을 규제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지던 정책의 기조일 텐데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서울의 가장 심한 규제 중에 하나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거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어떤 거냐면은 자가로 집을 사지 않으면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건이 거래될 때마다 임차 수요 세대가 없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거래가 되면 될수록 임차 세대들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경기도나 인천의 비규제 지역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서울의 임차인들을 계속 밀어내고 있는 정책들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풀면은 그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또 시세가 올라간다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해법이 있긴 합니다.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면 돼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임대 물량을 그만큼 확보하는 것들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때 임대사업자 제도를 만들었다가 다시 해제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임대사업자들이 물건을 다 확보하니까 시장에 거래되는 매물이 없어서 시세가 올라간다라고 판단해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없앤 것들이거든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급을 많이 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지금은 임차 물건들을 없애고 있기 때문에 임차 문제가 생긴 것들이고요. 임대 물량, 전세랑 월세가 줄어드는 것들. 그래서 임대 사업자들을 활성화하게 되면은 임대 사업자가 확보한 물량만큼 임차 물건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들 좋고요. 그리고 임대 사업자들은 시세가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5% 이상 올릴 수가 없거든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8년, 10년 동안 집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거든요. 단기간 공급을 할 수 없는 것들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5년, 10년 동안은 묶어둘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임대사업자 부활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가장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으로 좀 수요를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너무 많은 수요가 몰려 있거든요. 지방에 돌리기 위해서는 서울 말고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이 서울과의 이 분리과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것들은 주택 수가 2채든 3채든 4채든 심지어 10채, 100채를 갖고 있던지 간에 각각 개별 과세를 해주게 되면은 이게 지방으로 수요를 돌릴 수 있거든요. 지금 똘똘한 한 채, 딱 한 채만 사야 되다 보니까 지방 사람들도 서울에 한 채를 살려고 계속 올라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자가로 살아야 되고 수요는 증가하다 보니까 임차인들한테도 피해를 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방만큼은 한 채를 갖던 100채를 갖던지 간에 규제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시켜줘야지 서울 수요가 분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게 전월세에 거주하던 서민들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일까라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실적 대안은 무엇일까요? 지금 3040에게 가장 제가 제안도 많이 하고 강의 갈 때마다 추천드리고 있는 것은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무주택자 타이틀을 벗어버리고 유주택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도 안정이 되고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좀 뭐랄까요, 경제 생활도 좀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좀 포기를 하셔야 돼요. 어떤 포기를 하냐면은 지금 입지에 취해 있으면요. 그 입지를 소유할 수 없는 분들한테는 계속 더 멀리 떨어지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좋은 입지를 좋아하실 거예요. 강남을 좋아하고 서초구를 좋아하고 용산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지역들을 살 수 있을 때 사면 좋은데 지금은 웬만한 중산층, 특히 3040들은 살 수 없는 가격대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 지역을 포기해야 됩니다. 좀 미리 포기하시길 바라고 포기하는 대신에 자가로 가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3040이 갖고 있는 경제력으로는 서울 강남구를 살 수가 없습니다.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일단 시작은 작게 할 수밖에 없죠. 내가 가진 경제력으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좋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임차를 2년 만에 2년마다 이사 갈 걱정들을 안 해도 좋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산 집이 오르게 되면은 조금 더 상급지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징검다리로 사다리 전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기를 추천드리는 것들이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배님들도 다 그렇게 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면서 조금 더 상급 위치로 가시는 것들을 반복해 하시면서 강남까지 가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좀 지우시고요. 경기나 인천부터 시세가 좀 올라갈 만한 아파트를 선택하셔서 내 집 마련부터 하시면 어떨까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임차 걱정이 바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내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파트를 살다가 오르게 되면 팔고 더 좋은 입지로 이사 가고 이것들을 해보시게 되면요. 뭐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풍부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많은 분들이 이걸 되게 힘들어하세요. 첫 집 마련이 힘들거든요. 근데 첫 집 마련을 하시게 되면은요. 아마 그다음부터는 다른 인생이 좀 펼쳐지게 될 것 같다라고 좀 다시 한번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1부 마지막 질문으로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올해 집값 전망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건데 이게 다 오른다, 다 내린다 이런 전망은 드릴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서울에서도 강남에서도 올라가는 게 있고 올라가지 않는 게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냥 한 줄을 말씀드리면 올라가는 건 올라가고 내려갈 건 내려갈 거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 어떤 것들이 올라가고 어떤 것들이 내려가는지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년 내내 오른 강남구는 보합이 될 겁니다. 하락할 수는 없어요. 지금 하락하는 이유는 5월 9일 전에 팔아야 되는 물건들을 급매물로 팔기 때문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5월 9일이 지나게 되면요. 매물이 잠길 겁니다. 잠기게 되면 하락할 이유가 없죠. 예,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만 꼭 계약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마 미미한 신고가들이 계속 갱신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서울 중위권 지역들은 아마 이제 거래가 좀 중지가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나마 대출이 많이 나오는 15억 이하 구간들 서울 외곽 지역들하고요. 경기도 중위권 지역들이 아마 조금 신고가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들 경기 외곽 그리고 지방의 대부분 지역들은 시세가 안 오를 거예요. 예, 정지거나 조정이 여전히 진행이 될 텐데 지방에서요. 올라가는 지역들이 생깁니다. 왜? 이제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진입할 수가 없잖아요. 규제로 묶여놨으니까. 그러면은 지방의 똘똘한 한 채들이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 다른 양상을 좀 보일 텐데 서울은 올라가는 것들은 올라가고 올라가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같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경기도에서는 상위권은 서울과 비슷하게 가고요. 중위권만 올라가고 하위권들은 빠질 겁니다. 지방은 대부분 조정이 될 것이고 지방에 재밌는 것은 양극화가 되기 시작할 텐데 지방의 똘똘한 한 채들만 올라갈 겁니다. 그게 스마트 튜브의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과 달리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만약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이란 전쟁이 터졌을 때 가장 걱정이 된 게 분양가 또 올라가겠네. 그거 딱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갑니다. 뭐 석유가 못 오는 거랑 원자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건축 현장에요. 꽤 많은 나프타 관련된 그런 제조 물부품들이 필요하거든요. 석유가 안 오게 되면 그게 다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목재, 시멘트 이런 쪽에도 다 직간접적으로 다 영향을 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분양가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원자재 값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요. 이 원자재 가격이라고 하는 게 이란 전쟁이 해소가 돼서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해결이 안 되는 게요. 한 번 올라간 원자재 가격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분양가는 이제 상향으로 평준화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정비 사업을 합니다. 그럼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방은 시세가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분양 원가도 낮아야 되는데 지금은 지방이 미분양이 난 이유 중에 하나가 분양가가 비싸서거든요. 그럼 지방은 계속 아마 신규 공급이 안 될 거라서 지방의 주요 아파트들이 시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급이 안 돼서 미분양도 없어질 것 같고요. 근데 서울은 원체 분양가가 낮기 때문에 원자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분양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은 이 이란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상승에 인한 영향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많이 위축이 될 것 같아서 아마 미분양 문제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좋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공급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것들이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점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란 사태에는 연관이 없지만 최근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전망이 현실화됐을 때 부동산 가격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서울은 지금 공급 부족 때문에 시세가 많이 오른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주요 지역들이
10억에서 20억씩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률이거든요. 지방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에서 대출 규제라고 세금 규제를 해도 시세가 빠질 수가 없는 게, 이거를 포기하는 순간, 파는 순간 다시 못 산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팔았을 때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희망사항이 있어야지 이걸 팔 수가 있는데, 이걸 파는 순간 다시 못 들어온다는 학습 효과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급의 부족, 그러니까 이제 이걸 선택하지 않았고 팔았을 때 선택할 다른 대안이 있으면 이걸 팔을 텐데, 공급이 준다는 것은 대안이 없다는 의미랑 똑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울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계속 신고가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지금도 전 말도 안 되는 가격대라고 생각하는데, 더 말이 안 되는 가격대로 상승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부동산 공급 부족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일까요? 네, 그러니까 서울은요, 그러니까 4만 세대 정도가 입주를 해야지 평균치입니다. 근데 지금 만 세대대거든요, 만 세대. 2만 세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내내 줄었기 때문에 올해도 적을 텐데, 문제는 이 만 세대의 입주 물량들이 향후 한 3, 4년 동안 지속이 될 거란 얘기죠.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서 아마 이것 때문에 서울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고요, 경기, 인천까지도 아마 수요가 조금 글로 퍼져서 그쪽 시세들도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나 인천도 물량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이 없어요. 없는 것이 정말 답답하고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지금 언론에서는 말씀을 안 하고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더 결정적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아파트를 갈 수 있는 분들한테의 문제이고요. 애초에 아파트를 갈 수 없는 경제력이 있는 분들도 서울에 많이 살거든요. 그게 대략 한 50%가 됩니다. 다세대 빌라에 사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분들이 그동안은 아무 탈 없이 살았었는데 2021년도 이후로 다세대 빌라의 공급이 급감합니다. 전세사기 문제로 다세대 빌라에 대한 비호감, 혹은 또 이 건축 원자재 문제, 분양도 안 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다세대 빌라를 분양을 하나도 안 했어요. 개발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특히 2025년도 이후부터는 거의 전멸이거든요. 예전에 10개 정도 공급하던 다세대 빌라가 이제 하나 공급되거든요. 공급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파트 시장이 50%였고 다세대 빌라 시장이 50%였는데, 이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시장의 50%가 거의 지금 붕괴가 됐거든요. 이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파트 다세대 빌라, 이게 좀 다른 문제가 아니라 같은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시세는 낮지만 이 문제 때문에 서울의 임차 문제들은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경기도나 인천의 주요 아파트 매매가, 전월세 가격도 꽤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게 향후 한 3년 동안 펼쳐질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에 대규모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공급이 늘면 집값은 떨어지는 것 아닐까요? 대규모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150만 채 정도, 적게는 또 18만 세대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공급이 제대로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3기 신도시가 있고요. 3기 신도시는 그나마 좀 꾸역꾸역 되고 있는데 속도가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25년도에 첫 입주를 했어야 되는데 25년도까지 입주한 아파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적게는 2, 3년, 많게는 한 5년, 10년이 늦춰질 것 같아서 3기 신도시로 서울 수요 분산도 어렵고요. 결정적으로 서울시 안에다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 안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세 개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요. 유휴부지라든지 공공부지 활용도가 있는데 그건 일단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은 재방송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했던 내용들이에요.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서울시에다 공급하겠다고 나왔던 이런 유휴부지라든지 공공청사 얘기는요, 제가 25년 동안 했잖아요. 25년 동안 계속 지켜와 봤을 거잖아요. 대부분이 20년 전에 나왔던 공급 지역들입니다. 하나도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방사, 부지, 그거 하나 빼고는 실현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태릉, 육사 부지라고 하든지 아니면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도 그 리포터를 썼었거든요. 아직까지도 진도를 전혀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가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대체 부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들이 공급이 된다라고 기대를 하시고 그걸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있는 조건 내에서 일단 내 집 마련을 하시거나 갈아타기를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공급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폿대고 찻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수치만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형식적인 것들보다는 일단은 재개발, 재건축부터, 서울 같은 경우는
빠르게 하고 그다음에 좀 규제를 좀 완화해야 돼요. 용적률 좀 많이 줘가지고 사업성을 높여서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지들을 좀 많이 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책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그게 제대로 공급되기 전까지는 규제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 규제, 대출 규제 계속 누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 규제만 하는 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1주택자들한테도 세금으로 계속 누르려고 할 것 같고요. 1주택자들한테도 대출 규제를 할 겁니다. 이미 다주택자 규제를 하고 있었고요. 1주택자들한테도 규제를 함으로써 공급이 될 때까지 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유지시키려고 하겠죠. 그게 아마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종잣돈이 적은 경우에 어떤 지역에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시나요? 네, 지금 1부, 2부에서는 조금 좀 우울한 얘기를 했고요. 좀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요, 우리가 눈높이가 너무 높아요. 눈높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냥 현실적인 좀 접근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요, 한번 자산 평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세를 살고 있던 월세를 살고 있던 그 대출을 받았을 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한번 내가 쓸 수 있는 경제력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리서처이기 때문에 리서치를 해보니까 보통 2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서울에서는 일단 좋은 지역들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서울을 포기하고요. 저는 경기도 인천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무 경기도 인천이 아니라 서울의 일자리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경기도 인천이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일자리가 어디가 많냐? 강남구 서초구에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시간 내에 혹은 30분 내에 올 수 있는 입지를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의도에 또 많습니다. 여기에 1시간 이내, 30분 이내에 올 수 있는 입지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로구 중구에 많습니다. 이곳으로 30분 이내면 정말 좋고 1시간이 넘어가지 않는 입지에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유가 되면은 규제 지역, 그 지역 내에서도 규제 지역 하면 되는데 돈이 정말 없으면은 대출을 더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차이는요.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은 대출이 40%까지 나오거든요. LTV 40%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비규제 지역은요. 70%까지 나오거든요. 생애 최초 하게 되면은 80%까지 나오고. 그래서 정말 난 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규제 지역으로 가시고요. 돈이 좀 있는 분들은 규제 지역 내에서 고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좀 돈이 없다는 가정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방송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아마 그 정도 돈도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한 1억 정도만 갖고 있다고 예를 좀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1억이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죠. 전세도 힘들 겁니다. 근데 최근에 분양했던 고양시라든지 아니면은 인천에 있는 지역들 잘 찾아보시면요. 5억대 아파트들이 있어요. 8산대. 완전 신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준신축일 수도 있습니다. 10년차 미만 정도는 준신축이라고 봐도 되는 것들이거든요. 새 아파트나 진배 없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은 5억이잖아요. 그럼 내가 생애 최초잖아요. 그러면은 80%까지 대출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1억이 있고 4억 대출 나오잖아요. 살 수 있죠. 예, 그렇게 하시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럼 4억 대출 받으면 원리금 상환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따져보셔야죠. 내가 이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것이냐. 못 갚게 되면은 금액을 낮추면 됩니다. 84가 아니라 59로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59 이하로 가는 것들은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가장 인기가 많은 평형대인 84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고 안 되면 59까지 해서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입지들이 있을 거예요. 비규제 지역들, 구리가 있을 것 같고요. 남양주가 있고 의정부가 있고요. 고양시 덕양구가 있고요. 그리고 부천이 있고요. 인천 서구가 있고요. 이런 지역들, 서울에 붙어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역들은 다 비규제 지역입니다. 남쪽은 다 규제 지역이에요. 과천도 좋고 분당도 좋은데 여기는 다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붙어있는 쪽에서 비규제 지역은 안양 만안구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지역들 내에서 대출을 좀 많이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요. 일단 내 집 마련을 하시면 좋겠다. 84 안 되면 59까지. 대신 10년차 전후가 넘어가지 않는 것까지 20년차, 30년까지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바라지 않으시는 분들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준신축만 돼도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추천드릴 테니까 그런 것부터 한번 선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요. 강남, 종로구, 중구, 그다음에 여의도까지 광역 교통망을 타면은 1시간 이내에 올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예,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시청자분들 중 서울에서 나는 꼭 살아야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서울에서 뽑을 수 있는 지역은 그러면 없을까요? 일단 서울은요. 택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임차로 살 것이냐 아니면 자가로 살 것인가. 자가로 살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 금액대로는 좋은 걸 살 수 없고 사는 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몸테크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일단 뭔가를 재개발 같은 것을 사놓고 나는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죠. 생활비 줄여야 되니까. 이런 전략을 쓸 수 있다. 혹은
낡은 다세대 빌라 10평도 안 되는 데서 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서울의 외곽 지역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화 뉴타운, 상계 뉴타운, 신림 뉴타운, 뭐 그 주변 지역에 또 작은 정비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지금도 5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 진입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 대신 몸이 좀 힘들 겁니다. 교통도 좀 불편하고요. 집이 낡았기 때문에 조금 생활하시기는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좀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으면은 서울 외곽 지역 그런 것들 할 수 있고요. 나는 그냥 아파트가 좋아야 돼라고 하시면은 경기도로 가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투자성만 놓고 보면요, 경기도가 낫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좀 준신축들이나 신축들이 그 정도 금액이면 살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대출 받은 금액으로 해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이어에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테두리 지역을 갈 수 있거든요. 경기도에서는 상급지인데 서울에서는 하급지거든요. 요거 격차들을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한다고 하면은 경기도에 상급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1주택자들에 대한 상황도 궁금한데요. 1주택자들은 현재 상황을 어떤 기회로 활용하면 좋다고 보시나요? 지금 무주택자들이 제일 좋긴 해요. 다주택자 매물들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자들이니까. 그래서 1주택자 분들이 조금 불리합니다. 지금은 5월 9일 전까지는요. 그래서 1주택자 분들 중에서 혹시 지금 갖고 있는 매물을요, 빨리 팔고 무주택자가 된 다음에 남은 기간 한 달 남았는데 무주택자 조건으로 살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정상적으로 거래하시면 돼요. 1주택으로서의.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상급 입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상급지라고 하는 것은 입지가 더 좋거나 상품이 더 좋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가지 못하는데 굳이 이사를 간다? 그러면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파는 순간 세금 때문에 다시 이 아파트를 사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소득을 늘리고 종잣돈을 늘려서 조금 상급지가 갈 수 있을 때까지는 버티는 것도 전략이고요. 갈 수 있으면 지금 박앤세일 기간이거든요. 3월달, 4월달이 이 기간을 이용해서 갈아타시는 것들도 추천드립니다. 3월달, 4월달에 만약에 집을 옮기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싼 값에 집을 팔고 바로 넘어가는 게 현명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박앤셀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갈아타기에 제일 좋은 기간은요, 박앤셀 기간입니다. 상급지가 빠졌을 때가 제일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내 것도 빠지겠죠. 근데 상급지가 더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갭이라고 하는 것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때가 제일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좀 하락기가 있거든요. 하락기 때 보통 상급지 갈아타기라고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아마 4월 달까지는 그런 좀 상급지 같은 경우는 그런 물건들이 나올 것 같아서 기간이 좀 될 것 같고 5월 달 이후부터는 이게 또 기회가 없어집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 중에는요, 4월 달에 갈아타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소장님이 내 집 마련 전략도 궁금한데요. 만약 종잣돈 5에서 6억이 있다면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집을 구매하실 건가요? 5억대, 6억대가 되면 욕심이 나는 구간들이거든요. 1억대들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잘 선별해서 가셔야 되는데 5억대, 6억대는 경기도도 할 수 있고요. 인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냥 아파트를 사기만 하면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울도 다 안 오르고요. 경기도, 인천도 다 안 올라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어떤 것들이 올라가느냐? 기본적으로 새 아파트나 새 아파트 될 것들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무조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물론 비쌉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을 추천드리는데 정비 사업은 새 아파트보다는 저렴할 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하급지나 경기도의 중상급지 정도에서 정비 사업하는 것들을 한번 누려볼 만한 가격대이거든요. 그게 3억대 이하에서는 안 돼요. 근데 5억대, 6억대라고 하면은 정비 사업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통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딱 그 금액대가 됐을 때가 많거든요. 더 저렴한 주택에 살다가. 그래서 그분들은 입지도 알고 상품도 아실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이 이 정도 금액대면 어디 갈 수 있는지도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는 금액대보다 한 1억 정도만 더 올려갖고 도전해 보시면요, 아마 좀 좋은 물건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금을 모아나가고 있는 청년 세대들은 얼마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사람마다 이제 좀 투자하는 패턴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생활비 모으는 패턴도 다를 테니까요.
뭐 지금 아마 주식시장이 좋기 때문에 주식으로 저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S&P 500이라든지 뭐 코스닥, 코스피 500, 150, 뭐 200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걸로 종잣돈 쌓는 것들은 쌓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가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잣돈이 지금까지 있는 것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든 5천이든 그걸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럼 이 금액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파트로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부동산을 좀 제대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금액대부터 가능합니다. 5천부터도 가능하고 1억부터도 가능하거든요.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온전한 아파트는 그 금액대로 못 하는데 분양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한테 그 권리를 사는 거잖아요. 계약금만 걸 수 있으면은 잔금을 나중에 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해보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매가 풀리게 되면은 샀다 팔았다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서울은 5천만 원 갖고 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에는 5억대가 안 되는 아파트들이 있다고. 새 아파트인데. 그런 것들 한번 사보시는 것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종잣돈을 한번 불려보는 것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무주택자로서 갖고 있는 권리가 날아갈 수 있는데 저는 그 권리보다는 주택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생기는 경험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식으로 투자하겠어, 코인을 투자하겠어 이런 분들은 제가 뭐 어떻게 조언할 수는 없지만 부동산으로 돈을 좀 불리고 싶으신 분들은요. 분양권 공부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서울, 경기, 인천에는 지금 거래될 수 있는 분양권들이 꽤 있고 지방보다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지방에 조금 인사이트가 있다. 나는 지방 출신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방에서도 하실 게 많아요. 지방은 더 좋은 게 뭐냐면은 미분양이 많은데 미분양이 나면은 지방 같은 경우는 할인 분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할인된 가격으로 사가지고요. 정상가만 올랐을 때 팔아도 그 정도 차익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으로도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대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책도 보시고 또 좀 투자하시는 분들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렇게 좀 하나씩 배우시면 어떨까라고 좀 제안드리고 싶네요. 2030 세대같이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거는 부동산을 사보면은 바로 알아요, 본인들이. 그래서 제가 빨리 내 집 마련을 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서 투자에 성공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경험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집을 사면요, 대부분 후회를 합니다. 어떤 후회를 하냐면요, 더 좋은 거 살 걸. 왜냐면 본인의 능력치를 과소평가해요. 대출도 받을 수 있는데 덜 받고요. 그리고 더 비싼 거 살 수 있는데 더 싼 걸 삽니다. 금액대에 보통 맞추죠. 그래서 저는 투자할 때 금액대에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투자한다 이걸 하지 마시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무리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사는 집이 아니라 5년 후에 살 집을 미리 산다고. 그러면은 조금 더 합리적이고 성공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꾸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첫 집 마련을 해봐야지 그 다음에 어떤 집을 살지 입지든 상품이든 가격이든 판단이 선다. 예, 그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인사이트를 정리하시면서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3040 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많이 보실 것 같고요. 5060도 좋고요. 뭐 7080 분들 보셔도 좋습니다. 부동산은요,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인사이트들과 정보들이 지금 막 섞여 있고 이 와중에 정부에서는 또 규제 사인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동산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 이제 주식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기본적으로 의식주예요. 입고 먹고 자는 것이 우리 생활의 기본입니다. 이것들이 뭐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도 그 다음이고요. 코인 투자도 그 다음이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워렌 버핏도 피터 린치도 그런 좀 전 세계적인 주식 대가들도요. 집을 마련한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하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보금자리가 안정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건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자꾸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집이요. 얼마나 좋은 거냐면은 나중에 은퇴할 때요. 주택연금도 받을 수 있어요. 갖고만 계시면은. 그래서 저는요. 다주택을 하라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적어도 1주택은요. 젊은 나이 때부터 계속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바라건대 이 부동산,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까지 좀 공부하셔갖고 여러 가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부동산으로도 갖추시면 좋겠다. 스마트 튜브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